과연 트럼프한테 가서 숙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럼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이게 화해의 제스처가 나오기 어렵고 더 나빠진다. 대만에서 사고 칠까 봐 걱정이지 솔직히 트럼프 되는 게 우리한테는 좋습니다. 전통 에너지 산업이 좋고 반대편은 큰일 나는 거죠. 주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 저격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미국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코노미스트 박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이 양반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사실 주식시장의 호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공약대로 하겠다라는 그 초지일관함, 어떤 좀 추진을 꾸준히 하는 뭐 이런 사람이면 제가 솔직하게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공화당 행정부가 레이건 이후에 지금까지 역대 공화당 행정부가 달러 약세를 유도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환율이 상승하는데 외국인들 아무래도 좀 들어올 때가 찝찝하고 또 나가서 우리 물가 오르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약화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환율 상승할 때 벌어지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강세일 때보다는 약세일 때가 우리 시장이 좋아요. 우리 경제도 좋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거의 뭐 달러 약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람이니까 사실 이 사람은 대통령 되는 게 우리한테는 좋아요. 실제로 바이든 내내 우리 힘들었잖아요. 특히 달러 강세 속에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이렇게 트럼프에 대한 전망이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했냐면 이 사람이 2020년 선거 지고 깽판을 쳤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뭐 얼마 전 대법원이 야, 그 대통령 재직 중에 한 건 전부 다 면책이야. 이거 안 해줬으면 사실 국가 반란 문제나 뭐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재판을 받아야 될 정도로 무슨 짓을 그때 했냐면 자기 선거 증거는 이게 음모 때문이고 더 나가서 국회에서 당에 우리 지지자들 와서 이거 변화를 해야 된다. 약간의 이제 그런 사보타주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자기가 화나고 열받아도 자기 정치 커리어가 끝났다라는 절망감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 사람이 이번에 그 대만에 대해서 사고 친 것과 함께 아무리 비즈니스 위크에서 좋은 분위기로 특히 그 플로리다에 있는 자기 리조트에서 아주 느슨한 분위기에서 인터뷰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대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자들은 우리한테 돈 하나 내지 않고 보험을 받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시진핑이 듣고 있다가 오케이 그럴 거라는 거죠. 너무 표현이 직접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나 외교는 상대가 오판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 난 것도 사실은 에치슨 라인이니 무슨 라인이니 하면서 한국의 전쟁 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오판을 스탈린과 김일성이 했기 때문에 미국이와 탱크를 북한에게 주고 날짜까지 다 받아와서 침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1990년 그 구소련 해체 이후 공개된 극비 문서에 담겨있던 그 내용들인데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대가 오판하는 언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 너무 큰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 뭐 대만 이야기 한마디 한 다음부터 TSMC 주가 빠지는 거 보면 무섭잖아요. 거기다가 또 바이든은 뭐 선거에서 어떻게든 포기 안 했는지 이번에는 ASML이 저렇게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장기 악재는 아닌데 사고를 칠 개연성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다. 그게 이제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코멘트에 대해서 대만에서는 총통은 어떤 입장인지 밝혔나요? 아직까지 못 봤네요, 저도. 근데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속상하겠죠. 그렇죠. 차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담스럽겠죠. 더군다나 TSMC가 미국 기업들한테 바가지를 씌운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인텔이 하는 파운드리보다 훨 잘 돼서 저렇게 세계 70%, 60% 이상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가진 회사가 돼서 무역흑자를 내는 걸 어떻게 뭐 돈도 안 내고 보험의 효과를 누린다. 우리는 난 그런 거 안 한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시진핑이 얼마나 좋아할 거라는 걸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자기 그렇게 중국 싫어한다 그러면서 왜 중국이 좋아할 일을 해?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즉흥적이라는 거죠. 또는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가 여과지 없이 나온다. 이건 진짜 위험하죠. 그게 중국의 오판을 부를 수도 있는데다가 더 나아가 이런 식의 충격들을 시시때때로 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만 안 하면 호재인데 할 가능성이 있어서 내내 불안한 그럼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을 좀 낮춰야 되는 시장이 오는 거죠. 미국 시장이 새벽에 굉장히 폭락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 나스닥이 관련이 있나요? 다운은 올랐잖아. 다운은 좀 괜찮았지만 나스닥의 AI 주들이 겁나지 않겠어요? 일단 AI 회사든 뭐든 다 TSMC가 엔비디아 반도체는 다 TSMC에서 파운드리에서 만드는데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공급 사슬망이 무너지잖아요. 그 리스크라는 게 거기다 바이든까지 뭐 장비 수출, 제품 수출 중국에 대해서 뭐 중단을 시키나 이래버리니까 공급 사슬망에서 탈중국은 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한국이나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유럽 기업들은 좀 느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번에 또 바이든과의 또 패니까 이게 양쪽에서 다 터지니 와, 이 정치 리스크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뭐 혹자는 뭐 사실상 이제 당선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무역 장벽은 당연히 더 심화될 건데 당선되면 중국이랑 한국에는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질까요? 일단 중국은 네. 트럼프 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대만 문제 빼곤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특히 지난번 그 국회 하원 의장이 대만 들어가고 막 그랬던 일들 겪으면서 민주당 행정부 같은 경우는 대만에 무슨 일 생기면 우린 개입한다. 이런 신호를 줌으로써 이제 예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트럼프는 대만에 전쟁 벌어지면 비싸게 사가. 무기 팔게라는 태도잖아요. 이게 전혀 다른 태도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만드는데 솔직히 트럼프가 되는 게 나쁜 건 없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다만 무역 장벽은 트럼프 때 시작해서 바이든 때 높아졌고 또 트럼프 2기가 오면 더 높아졌지. 저 중국산 상품이 미국 들어오는 꼴을 보진 않을 거고 이제 더 나가서 바이든이 했던 것처럼 이제 우회 수출을 하는 것도 그런 비중, 그 들어가 있는 부품의 비중 이런 것들까지도 다 때려잡을 가능성이 있죠. 아무튼 애플이 트럼프 관세 부과하고 그럴 때 되게 중간에서 엄청 애쓰고 또 트럼프랑 애플 사이에 서로 또 미팅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들을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또 보도를 했는데 그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서 크게 사업하는 회사들이 결국 GM, 테슬라, 애플인데 이 세 회사 모두 이제 리스크를 꽤 지겠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중 관세 때리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니까 이걸 두들겨 맞는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보복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리스크들이 확실히 시장에는 좀 아직은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저는 좀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 관계가 좋아지기는 정말 어렵고 왜 어렵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퓨 리서치에서 조사를 하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진 중국과 미국 간에 있어서의 서로 우호도 조사라는 조사가 있는데 이 빨간 선이 이제 싫어요라고 답한 사람 여기 83%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만 생기면 중국 때리는 정책 펼치는 순간 지지율이 반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신나게 때린 거고 트럼프는 더 때리겠죠.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된 다음부터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리더십이 약해지고 그럴 때마다 이제 중국 때리겠죠. 이게 너무 훤히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싫어하면 그냥 거의 절대적인 지지율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안 때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좋아지기는 되게 어렵다. 왜 이렇게 나빠졌냐 하면 결국은 2008년이 분기점이었던 것 같다는 게 이제 다들 아는 그 기점이죠. 그래서 2008년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뒤에 특히 중국이 특히 후진타오 정부 이제 말기에 그 군사력 강화시켜 나가면서 또 그때 바이든이 이제 뭐랄까요 상원의원 시절 아들도 그 중국 커넥션 문제 있는 거 알잖아요. 뭐 이런 거 있을 때부터 서서히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그 특히 1대1로 2012년에 1대1로 하면서 자기들의 그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기 시작하는 전랑 외교라는 거 시작하면서부터 미국 사람들이 중국 싫어요가 이제 더 격해졌고 여기에 이제 트럼프 당선되는 시기 전후해서 압도적인 싫어요가 나오는 걸 보면 여기에 이제 2020년 코로나 때 또 점프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보면 이게 바뀌기가 어렵다.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20년 걸려서 완전히 어떤 국가에 대한 태도가 정반대로 이렇게 확 돌아선 다음에 더 강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정치인들이 이걸 이용하니 답 없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이 바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중국 쪽에서 뭔가 전기가 나오지 않는 한 근데 중국이 독재 국가가 권위주의적인 그런 국가가 수그리고 들어가야 이게 문제가 풀릴 텐데 수그릴 수가 있을까? 그러는 순간 도전받지 않는 권력으로서의 이미지가 깨지잖아요. 맨날 뭐 푸틴이 얼음물 들어가고 뭐 우통 까고 나오는 게 다 이 도전받지 않는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 장치인데 시 주석은 자기가 불편한 자리는 아예 국제 회담도 안 가는 사람인데 과연 트럼프한테 가서 숙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럼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이게 화해의 제스처가 나오기 어렵고 더 나빠진다. 뭐 우리는 어떡하냐? 뭐 끼어서 고생하겠지만 어떡하겠어? 이미 우리도 중국한테 찍혀서 중국에서 거의 다 퇴출된 나라니까. 사실 미국이랑 중국 관계 나빠지면 솔직히 경제적 관계로 보면 우리가 훨씬 이익이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대만 문제 때문에 걱정이지 저 대만에서 사고 칠까 봐 걱정이지 솔직히 트럼프 되는 게 우리한테는 좋습니다.
지금 반중 정서가 높은 만큼 미중 갈등에서 이제 앞으로 미국은 중국을 계속 그렇죠. 무너뜨리려고 할 텐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뭐 중국이 알아서 지금 망하고 있으니까 네. 그걸 더 촉진시킬 요구들겠죠.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중국 망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미 연준이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건 조금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서는 이제 동결하거나 인하하더라도 별로 안 인하해주는 이제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게 중국을 제일 괴롭히는 방법인 거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관세를 지금도 22%인데 이걸 뭐 30%, 40%까지 올리면 중국 기업들이 전부 이제 베트남이나 멕시코 쿠션 쳐야 되는데 그것까지 또 원산지 규정까지 적용해가지고 미국의 수입 시장을 막아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면 이게 또 디플레. 우리 지난번에 와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이 지금 5분기 연속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장기간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지금 최장기간 마이너스 물가예요. 마이너스 물가가 계속되면 경제가 망가지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더 최근 그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 난민 신청 이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받아들이면서 이제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그러죠. 그 두뇌 유출시키고 미국으로 중국 사람들을 계속 유입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면서 이제 찌르겠죠.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미국이랑 중국의 관계가 긴장이 강화되고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미국 쪽에 붙어서 투황상이 화내지 않도록 이렇게 또 미군 부담금도 좀 올려줘야 될 거고 미국 무기도 좀 사주고 뭐 이렇게 좀 열심히 있다가 한 대 두들겨 맞기도 하지만 또 안 맞은 척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갈등 속에서 트럼프도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고 했으면 이제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투자의 포인트라든가 섹터는 좀 이제 어느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일단 이제 트럼프의 산업 정책이 네. 다 알려져 있는데 세 가지거든요.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미국산 에너지 산업을 자기들은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원전을 새로 놓고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들을 더 건설하고 셰일 오일 기업들에게 보조금 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에너지 독립, 에너지 자력 갱생 이걸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리고 대신 중동에는 일단 우리는 관심 없다. 고립주의로 가는 게 이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면 중동에 우리 귀한 군인들 보낼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건 바이든도 물려받았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전통 에너지 산업이 좋고 반대편은 큰일 나는 거죠. 가장 태양광, 풍력 이런 데는 뭐 이제 큰일 났다고 봐야죠. 이 사람의 이 정책이 정말 실행된다면 이거 뭐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가 이제 관세 정책. 뭐 당장 일률 관세 10% 이야기하잖아요. 일률 관세 10% 하면 이제 미국으로 직접 투자들도 많이 가고 특히 미국 제조업들이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이제 거대 시장에서 딴 기업들은 핸디캡 지고 들어가는데 뭐 자동차 산업 좋겠죠. 뭐 그런 것들을 살아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트럼프가 또 산업 정책이나 이런 데서 항상 지금 그 서두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IRA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에게 주고 있는 그 바이든 정부의 그 보조금 지급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만 뭐 몇 조를 받았네. 그걸 없애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니까 요거 없어지기 전에 들어간 기업들은 좋겠지만 이미 돈을 받으니까 그 뒤에 들어간 기업들은 이제 못 받겠죠. 그래서 요런 산업들을 전기차랑 2차 전지잖아요. 사실 거기다가 반도체인데 그 산업들은 보조금 못 받으니까 미국에서 보조금 없어진다고 그러면 테슬라가 트럼프를 지지하긴 하지만 지지하죠, 이제. 예, 그렇지만 뭐 전기차 2차 전지 쪽은 진짜 어렵다고 봐야죠. 만약 이 정책을 정말 펼친다면. 그런 측면에서 요즘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실제 당선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거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 욕을 했거든요, 예전에. 예전에 이렇게 예,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선거 앞두고는 자기가 이거 뭐 결제 뭐 허용하겠다. 제도화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자산으로 합법화시키고 뭐 제도화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오늘 이 방송에서 계속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만 보면 솔직히 우리가 뭐 전기차나 2차 전지 쪽에서 중국을 완전히 꺾어주는 정책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 물론 우리 기업들도 이제 고생하지만 그래도 중국 꺾는 게 더 좀 좋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 정책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 말 달라지는 것처럼 뭐가 진심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전기차는 테슬라 봐서 또 봐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비전 47이라고 47이라는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정리 요약한 건데 이 홈페이지에 계속 지금 작년부터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안 지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맨날 말 바뀌었던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북한 관련해서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참 한때 우리가 덧없는 희망을 가졌잖아요.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서 자기 마음이고
또 가서 자기가 즉흥적으로 판단해버리고 엎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단 분명히 혜택받는 사람은 전통 에너지 산업 그리고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체라는 건 알겠는데 피해를 보는 산업들도 뭐 태양광, 전기차, 뭐 풍력 뭐 이런 쪽이라는 걸 알겠고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일 거라는 걸 알겠는데 정말 할지는 잘 모르는. 그래서 수혜 산업이다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참 동의하기 어려운 게 그걸 믿냐. 그냥 짧은 테마다. 예, 저는 이 사람이 몇 번 그렇게 중간에 극적으로 우리 바뀌는 걸 몇 번 봤잖아요. 그래서 이걸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도 뭐 다른 AI 관련 유물도 많이 이번에 간밤에 떨어졌는데 AI 열풍이 이제 끝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열풍이 불어서 가장 호황을 보이는 데가 애리조나랑 텍사스잖아요. 근데 이 두 지역이 다 텍사스나 애리조나나 모두 트럼프 지지 텃밭인데 이쪽에 와 있는 산업들을 또는 회사들을 쫓아낸다? 이건 뭐 거의 자살행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보면 전기차 산업의 최대 수혜 지역, 태양광 산업의 최대 수혜 지역이 애리조나랑 텍사스인데 거기 있는 산업들을 다 쫓아내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그걸 할 수 있는가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볼 때.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공화당 지역에서 태양광이랑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거기를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이 논리가 되게 안 맞는 정책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그냥 시원하게 지르는 건 멋있어 보이지만 실천하겠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믿지 못하겠다. 이 사람은 그냥 그때 사고를 칠 사람이라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지난 2년간 작년부터 올해 너무너무 시장이 좋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뭐 수혜 산업이 정말 계속 수혜를 받을지도 자신 없다면 결국 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을 좀 낮춰야 되는 시기지 너무 뭐 이 사람 돼도 상관없고 우리는 계속 간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AI 혁명 계속되고 AI 산업이 주도주라는 건 바뀌기 어렵다. 다만 이전 같은 기세보다는 자꾸 불확실성 그런 게 부각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시장 그동안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약간 저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근데 트럼프 되고 난 다음에 또 판단하면 된다. 그 사람 말을 저는 안 지킬 거라고 보는 쪽이니까.